안녕하세요. 전시와 프로덕션 디자인을 주제로 아웃턴십을 다녀온 12학년 김보민입니다. 발표는 주제 정하기, 전시공간 출근과 개인 작업, 디자인 스튜디오 출근과 개인 작업, 마치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아웃턴십은 제가 생각했던 12학년 아웃턴십과는 다르게 주제를 정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저는 작년 11학년 때부터 디자인 말고도 내가 관심 있는 다른 무언가가 더 있지 않을까 막연히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달리 떠오르는 것도 정리되는 것도 없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작년에 메시지를 전하는 디자인 브랜드라는 주제로 아웃턴십을 다녀온 것에서 힌트를 얻어 그럼 이번에는 메시지에서 더 나아가 조금 더 확고한 컨셉과 스토리를 기반으로 해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접근해보려고 했습니다. 대신 이번에는 디자인뿐만이 아닌 다른 것들도 경험해보고 싶어 스토리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른 주제들과도 연결을 해보았고 그렇게 새롭게 전시를 기획하는 전시관에서 아웃턴십 기간을 반을 보내게 됐고 그리고 10학년에도 경험했던 영화 세트장 등을 디자인하는 프로덕션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나머지 반을 보내게 됐습니다. 먼저 전시 공간 중간 지점에 다녀왔는데요. 사실 전시라는 것은 스토리랑 키워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중간 지점의 전시는 캔버스 안에서만이 아닌 공간 전체를 이용해서 하나의 상황을 보여주는 전시가 많았어요. 관람객이 하나의 상황 속에 들어온다면 그것이 곧 스토리 속에 들어오는 것과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서 중간 지점에 가게 됐습니다. 저는 주로 중간 지점에서 전시 오픈, 마감하는 임무를 거의 매일 맡았고요. 이 사진도 제가 거의 매일 오픈하고 마감을 한 전시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있는 미팅에 참석해서 전시 기획 과정을 보기도 하고 또 전시 워크숍 도우미로도 참여를 했습니다. 전시 워크숍은 확실히 전시보다도 더 활동적인 자리였어요. 같은 스토리와 메시지를 공유받은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 모여서 그에 관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눈다는 점이 그 자리에 연대감을 더 만들어줬습니다. 작은 모임인데도 이렇게나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작가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이런 작고도 견고한 모임이 더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지점에서 매번 미팅이 있던 건 아니라서 남는 시간에는 개인 작업으로 전시 기획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따로 다루고 싶었던 특정 주제가 있었던 건 아니라서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와닿는 이야기들로 전시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에세이 책들이나 SNS를 보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그리고 하는 생각이 무엇일까 찾아보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많은 사람들의 표정이 대부분 무표정인 것을 보고 문득 사람들은 얼마나 감정을 표현하며 또는 억누르며 살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주제로 전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 전시는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아 감정에 무뎌진 사람들이 감정을 찾으러 온다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 들어오는 관람객은 이 공간에 들어오는 순간 이 전시의 스토리를 이루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시 제목 감정 대리인이 필요해요 라는 유청한 투의 말은 이 전시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대사이기도 합니다. 전시 공간 기획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먼저 공간에 들어서면 비어있는 길 끝에 차갑고 딱딱한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철벽이 있어요.
관람객은 그 벽에 반사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감정을 잃은 사람 역할에 몰입을 하기도 하고 또는 실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감정을 찾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공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을 찾는다는 이야기니까 직관적으로 미로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한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 때문에 적당한 긴장감이 느껴지는데 감정을 찾는 공간이라는 비현실적인 설정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작품들은 슬픔, 사랑, 기쁨, 문남 등의 감정을 작가들이 자신만의 방식과 이야기로 풀어낸 작품들입니다. 여기까지가 전시기획 내용이고요. 전시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 뒤쪽에 전시한 전시기획서에 있으니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중간 지점에서는 개인 작업을 한 시간의 비중이 되게 높았는데요. 그런데 그게 되게 처음엔 아쉬웠는데 막상 전시 기획을 시작하니까 정말 만만치 않은 작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생각할 것도 많아서 매일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저를 보면서 어떻게든 이 과정 속에서 배움이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중간 지점을 다니다가 이후에는 프로덕션 디자인 스튜디오인 램레이드에 다녔습니다. 프로덕션 디자인은 앞서 말씀드렸듯 영화의 스토리에 맞는 공간과 소품을 디자인하는 분야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원래부터 관심 있던 디자인이라는 주제와 그리고 이번에 핵심으로 고른 키워드인 스토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결합된 게 프로덕션 디자인 아닐까 싶었어요. 그래서 램레이드에서는 영화 촬영과 광고 촬영에 필요한 소품을 디자인하고 또 수작업을 해보기도 하고 촬영 현장에 가서 세팅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램레이드에서도 대부분은 개인 작업 비슷한 걸 진행했는데요. 램레이드에서 기획 중인 프로젝트를 제가 담당해서 진행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2000년대 초쯤을 배경으로 한 우리는 천국에 갈 순 없지만 사랑은 할 수 있겠지라는 독립영화의 굿즈로 다이어리를 제작하는 거였어요. 이 영화는 성소수자 퀴어를 주제로 다룬 영화예요. 그래서 이 주제를 어떻게 하면 잘 담아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요. 처음에는 퀴어 상징 깃발의 색상인 무지개를 상징 아이콘으로 디자인에 사용할까도 싶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영화가 개인의 서사로 풀어서 설명해준 퀴어의 이야기를 다시 하나의 상징으로 뭉뚱그려버리는 것 같다는 점이 걸렸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감정과 삶을 비춘다는 영화의 성격과 맞게 다이어리 또한 주인공의 사랑 자체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주제를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퀴어 서사는 이 굿즈가 다이어리라는 점을 이용해서 주인공 커플이 서로의 모습을 그린 낙서, 데이트 날짜를 달력에 표시한 흔적, 이름 공화국을 본 흔적, 퀴어로서의 고민을 적은 흔적 등으로 담아냈어요. 그리고 퀴어 주제와 어울리는 콘텐츠로 다이어리를 구성하기 위해 퀴어 퍼레이드가 자긍심을 높이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연결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콘텐츠들로 사랑의 모습을 담는 사진첩 페이지와 마음을 표현한다는 의미로 편지지 또한 콘텐츠를 디자인했습니다. 영화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키워드인 세기말, 여름, 10대, 사랑을 활용하기도 하고 또 이외에 또 다른 스토리 설정과 그리고 그 당시에 실제 다이어리의 특징을 보여주는 지하철 노선도나 주소록 같은 콘텐츠도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디자인 샘플도 저기 뒤쪽에 전시해뒀으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 지점과 마찬가지로 엠레이드에서도 개인 작업을 한 시간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그게 아쉬웠지만 직접 작업을 하면서 되게 디자인을 하면서 되게 그 실질적으로 필요한 감을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토샵을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레퍼런스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익혔습니다. 이렇게 아웃턴십을 마쳤는데요. 이번에 아웃턴십을 하면서 만난 멘토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고 또 그것에 시간을 쏟아붓는다는 점이었어요. 아무래도 프리랜서라는 직업의 특성상 더 그런 것이 있었을 것 같은데 중간지점 작가분들은 중간지점이 사실상 거의 비영리 단체임에도 사람과의 소통이 필요해서 중간지점을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작가는 원래 혼자 일하는 것이다 보니까 너무 혼자만의 공간에 갇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렘레이드 감독님 역시 많은 영화 소품들이 쌓여가는 것이 아까워서 그것을 재활용해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따내셨다는 것이 되게 기억에 남아요. 누구는 그 아까움 하나 느끼고 끝낼 수도 있는 일인데 감독님은 거기서 원래 하던 일과는 또 다른 일을 벌이시는 거니까요. 그렇게 기간 내내 능동적으로 일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기존에 경험했던 디자인이라는 틀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좋기도 했던 게 저는 슈터에서 디자인으로 길찾기 활동을 하면서도 제 디자인만의 특징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이전의 저를 돌아보고 또 그를 토대로 주제를 정하면서 디자인 말고도 스토리라는 또 다른 키워드를 발견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스토리 기반의 콘텐츠들을 좋아한다고 무작정 스토리를 키워드로 잡았지만 확실히 소비하는 것만 즐겨하다가 직접 만드는 것을 해보니 바로 막히더라고요. 제가 뚜렷이 전하고 싶은 말이 없다는 점 때문이었는데요. 이제 스토리는 말을 전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보니까 저는 아직 그 틀까지만 발견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계기로 저도 나름의 문제의식이나 화두를 가진다면 비로소 꽉 찬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웃턴십 동안 앞으로 더 해야 되고 더 공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많이 알아갈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아까 그 다이어리 디자인한 거 봤는데 디자인이 레트로 컨셉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그 레트로 컨셉으로 잡은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건 그 영화 배경이 2000년대 초 배경인데 살짝 감독님이 그 영화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온 다이어리 진짜 완전 찐 그 시대 그 영화에 그때 있던 다이어리 같은 그런 굿즈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래서 그래서 그런 컨셉을 잡게 됐습니다. 나 지금 노란 장화부터 제가 잠깐 딴 생각하느라고 놓친 부분이 모르겠는데 중간지대가 좀 뭔지 중간지대라는 말을 어떤 의미인지 중간 지점이 제가 간 전시 공간의 이름이에요. 전시관의 이름 중간 지점.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강렬한데 어떤 이야기를 할지가 고민이라는 소리. 형식 자체가 사실은 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걸 이야기할지에 대해서 너무 고민 안 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왜냐하면 지금 목소리 톤 지금 너무너무 우아하게 들렸어요. 되게 좋은데 그런 어떤 되게 고전적인 난 뭘 이야기하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지나쳐서 스스로를 혹시 좀 괴롭게 하지 않을까 어떤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아하는 어떤 거거든요. 약간 살짝 맞나 이거? 너무 좋았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그러니까 고민이 계속 될 때 그냥 형식 자체가 그냥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그만이 아니 그런 왜 어떻게 그래서 저도 사실 이런 고민을 하면서도 소설 작가나 뭐 다른 그런 사람들도 뭐 그걸 자기가 가지고 있어서 그 직업을 가진 게 아니라 계속 그 직업에서 일을 하면서 그때그때 떠오르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저도 너무 그것이 이런 일을 해야 하는 자격으로 그걸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면서 꾸준히 메모하고 생각나는 것들을 그렇게 하면 저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연이하고 박사 수연이 먼저. 그 다이어리 그 디자인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그걸 판매하거나 아니면 따로 뭔가 제작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게 그 램레이드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고 그 영화 램레이드에서 램레이드에서 작업했던 영화인데 그게 곧 개봉을 해서 그 굿즈로 만든 거라서 저게 나온다면 그 영화가 개봉할 때 굿즈로 나올 것 같아요. 아직 그 영화의 감독님이랑은 제대로 얘기가 된 건 아니고 제가 그래서 시험 삼아 해본 그런 프로젝트. 네, 박사가. 아니 그 중간지대에서 아까 미팅을 해서 작품과 연결된 공간을 이렇게 디자인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 공간이 너무 또 작품에 영향을 미치거나 작품이 또 이 공간에 너무 영향을 받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까지 관여를 하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미팅 참여하시면서 어떠셨는지 그런 공간을 여기서 이제 주도적으로 디자인해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간다는 게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렇죠. 공간이 다시 한 번만 제가 복잡하게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그 작품에 맞추어서 미팅이 이루어져서 그 공간을 디자인한다는 게 작품에 혹시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팅하시는 생각을 하셨다니까 어떻게 보실 때 어떠셨는지 그 사실 제가 소개하고 제가 그 기획한 전시가 좀 특이하게 공간까지가 하나의 작품인 그런 그 케이스고 중간 지점에서도 그런 것만 하지 않고 이게 그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 작가님들이 아예 처음부터 어떤 전시를 기획하고 싶다 하는 어떤 공간을 만들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그 공간을 기획하고 그리고 거기에 어울리는 작품들을 선정하실 수도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가서 봤던 미팅들은 다 그 먼저 작가분들을 뽑아서 그 작가분들이 하시고 싶으신 대로 그 공간을 그 자기 작품과 어울리게
계획하고 싶으신 대로 기획을 하는 그런 거였고, 그래서 이제 그 미팅에서는 그걸 어떻게 배치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나 뭐 어떻게 이 전시를 운영하면, 어떤 시간대에 운영하면 이게 더 메시지가 잘 와닿을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논의하셨어요. 제가 봤던 것들. 네,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런 데 가서 소품 같은 거 만드는 작업들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약간 내가 어떤 개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하고 소품 같은 걸 만들어내는 거는 오더는 아니지만 그쪽에서 주어지는 컨셉 같은 것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내가 생각해내서 내가 만들어내는 컨셉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게 사실 딱 100% 일치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저런 거는 같이 만들어가는 작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만들 때 약간 그쪽에서 원하는 컨셉과 내가 원하는 컨셉, 내가 만들어낸 컨셉에 좀 불일치 같은 게 있거나 뭐 그런 경험이 혹시 있었는지, 아니면은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좀 그런 것들이 없이 그런 조율 작업 같은 것들이 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는 사실 그 렘레드에서 단편적으로 제가 그냥 그때그때 영화하고 광고 촬영 소품 디자인 한 거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제가 거기에 어떤 뜻을 담겠다 이런 생각을 따로 하지 않고 했었어서, 그래서 정확한 그 오더를 따르는 게 편했고, 그리고 그 다이어리 굿즈 작업은 어느 정도 저의 것을 담으면서도 이제 감독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됐는데, 그게 이제 제 것을 펼치지 못해서 불편했다기보다는 그 의견을 주고받는 것에서 타이밍을 놓치거나 아니면 잘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듣다가 엄청 시간을 많이 들였는데 갈아엎거나 이런 순간들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질문 받겠습니다. 저기의 꿈을 찾아서 헤매였었다. 뒤돌아보는 것만으로도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잊지 안녕하세요. 수소 심야면 서소연입니다. 발표하기에 앞서 들려드렸던 음악은 제가 이번 아우턴십 활동 중에 인터뷰를 진행한 뮤지컬 배우이자 가수이자 그리고 기관에서 진행한 연극에 출연하셨던 최승열 배우님의 음악이었습니다. 제목은 꿈이 있었다인데요. 제겐 버킷리스트 중 연기라는 게 있었어요. 무대에 오르기 전의 과정으로 배우 선정, 그리고 대본 리딩, 동선 확인, 배우가 연기에서 어떤 표정, 말투, 행동을 보이는지 서로 팀을 이루어 나가며 작품을 완성해내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우턴십을 통하여 시작부터 끝까지 많은 걸 알아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버킷리스트에 적혀있던 그 꿈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이 음악을 앞서 시작하기 전에 들려드렸습니다. 아우턴십은 6월 말에 끝나긴 했지만 이 연극이 6월 26일부터 7월 7일까지 진행했는데요. 저는 아우턴십이 끝나는 날인 6월 28일이 지났지만 시간 될 때마다 가서 연극을 보고 왔습니다. 막공 관람 후 배우님들과 함께 식사도 가졌고요.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든 그 전에 본인이 일할 곳을 청소하고 정리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기관에 갔을 때 이거 진심인데요. 초반에는 계속 집안일만 한 것 같아요. 배우님들이 연습하시기 전에 미리 연습실로 가서 청소하고 정리하고 또 어떨 땐 추가로 설거지도 했어요. 한동안 계속 하면서
아, 내가 이 일을 계속 하고 이걸 배우러 온 게 맞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저는 집안일을 한 이유가 기본을 갖추기 위해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전 제가 해야 할 역할이 있었고 그 기본이라는 게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시키셨다는 게 제가 해야 하는 당연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연기라는 주제를 호기심만 가지고 혼자서 하는 것보다 직접 가서 경험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며 시작한 아웃턴십이 전혀 후회가 없고요. 오히려 매우 만족스럽게 잘 끝마칠 수 있었다고 봅니다. 4월 초에는 제가 홍보 마케팅을 잠시 맡게 되어가지고 관련 서적을 읽으면서 공부하고 그리고 홍보 해시태그 및 게시물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활동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6월 초에는 배우님들의 연기 연습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참관하면서 어떻게 연출님과 상의하고 연습을 하시나 공부를 했습니다. 연기 연습 참관으로 새롭거나 신기한 걸 많이 알게 됐는데요. 한 에피소드에서 흘러나오는 배경음악을 노트북이랑 스피커와 연결해 틀어놓는 데도 있었지만 한 배우님이 악기로 즉석에서 연주하시는 데도 있었고 각 캐릭터마다 의상을 고르시는데 여러 벌 들고 오셔서 입어보며 연출님과 어떤 의상이 좋은지 배우님들께서 상의하시는 데도 있었고 또 유행하거나 유행했던 그런 챌린지들을 즉석으로 대본에다 추가하여 연습해 보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얘기만 들으셨을 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제 기준에서는 그런 디테일한 모습들을 보는 건 처음이다 보니 더욱 새롭고 신기하게 느껴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잠시 홍보 마케팅이라는 업무를 담당했었는데요. 가장 처음으로 한 홍보 업무는 카드뉴스를 제작하는 거였어요. 연극의 제목이 달빛간이역이었는데 제가 그 학교 카페에다가 올리신 걸 몇몇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그 제목에 맞게 제 스타일로 상상하여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카드뉴스를 모신 PD님께서는 제가 잘할 거라고 믿으신 건지 얼마 안가 제게 12분의 배우님을 캐릭터화하는 작업을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때가 가장 바쁜 시기였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하나하나 정성 들여서 작품을 완성해내는 게 맞다고 여기는 사람인데 아무래도 홍보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재촉을 좀 많이 들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어떻게든 예쁘게 그리고 본인이 만족할 수 있게 좋은 작품을 완성해낼 수 있도록 퇴근한 뒤 시간을 활용하면서 그 어떨 땐 밤새면서까지 열중을 하며 작품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네 제가 작업한 카드뉴스랑 캐릭터화 작업은 보고서에 전부 실려 있으니 거기서 자세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캐릭터화 작업이 거의 끝나갈 때쯤 주신 업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애니메이션 제작이었는데 사실 어릴 때 재미로 조금 한 이후로는 건드려 본 적이 없었던 터라서 처음에는 되게 당황스럽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애니메이션은 잘 완성이 되었고 지금 나오는 게 그 애니메이션입니다. 이게 한때 유행했었던 한강 고양이 챌린지인데 그거를 그려달라고 하셔가지고 그걸 그렸고요. 네. 캐릭터 작업이 거의 다 끝나갈 때쯤 주신 업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아예 잘못 말했네요. 지금 긴장해요. 이후 기간 동안 배경 삭제 작업, 그리고 행사에 사용할 사진 40장 찾기, 그리고 여러 심부름 등 자잘한 업무들을 진행하며 보내왔습니다.
저는 기관에서 활동하며 배우님들을 꼭 인터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중견 배우이신 두 분께 인터뷰를 요청드렸는데요. 두 분 다 수락해 주셨고 이제 인터뷰 준비하는 것만 남았을 때 한 배우님께서는 소속사가 안 된다고 답변이 와서 못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속사 문제라면 어쩔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거절하신 배우님이 PD님께 말씀드렸는지 PD님께서 되게 소속사가 있는 배우의 경우 절대 사적으로 요청하면 안 되고 이게 잘못하다가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며 무겁게 이 일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가르쳐준 대로 하면은 거절 당해도 괜찮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는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이번 인터뷰 일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PD님의 말씀 이후 저는 너무 죄송해서 요청드렸던 두 분께 개인적으로 사과드렸습니다. 최승열 배우님께서는 정말 감사하게 그럼에도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분당으로 가가지고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최승열 배우님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답변은 주변의 여러 조언을 잘 듣고 잘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고 그때 듣는 조언이 본인에게 좋든 나쁘든 되든 안 되든 그건 나중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이건 내 거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판단을 성급히 하는 것보단 전부 다 경험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신 게 많았고요.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저희 학년 보고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활동을 하며 저는 3개월이라는 아웃턴십을 무사히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직도 끝났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거든요. 3개월이 되게 하루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할 수 있었던 만큼 시간도 참 빨리 지나갔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번 아웃턴십을 통해 연기 관련 지식도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지만 큰 배움 중에 하나는 책임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1학년 때까지만 해도 갖고 있던 느슨한 마음이 이번 아웃턴십을 계기로 배우려는 사람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태도와 주어진 일에 대한 무게를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반면에 어려움과 실수 부분이 있었는데요. 10학년 때 기간을 나가서도 듣고 이번 기간에서도 들은 말이 있습니다. 멘토님들께서는 제가 평소 긴장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도 긴장하고 있어요. 엄청 떨려요. 어느 정도는 제가 긴장하고 있는 스타일인 거는 알고 있었던 터라 그레rel이 넘어갔는데 이번 3개월을 지내고 보니까 그게 좋지 않은 행동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긴장하며 살아가니까 관계에 있어 어려움이 많았어요. 다들 제가 표정이 안 좋다고 느껴진 건지 다가오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PD님이 말씀하신 이후로 조금 편안하게 있으려 노력했고 용기 있게 말을 먼저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점차 관계가 진전이 생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조금만 더 용기를 내면 해결이 되는 문제였던 거예요. 덕분에 6월 초 연기 연습 참관을 시작으로 더욱 빠르게 다른 관계자분들과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에서. 저는 그곳에서 활동하며 여러 관계자분을 뵐 수 있었습니다. 대표님, PD님, 기획팀장님, 연출님, 조연출님, 음향 감독님, 스토리 작가님, 배우님들, 스태프분들 이렇게 많은 분을 뵙게 되면서 새로운 관심사도 생겼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연기는 더욱 큰 관심으로 진전되었고요. 연출이라는 직업이 새롭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출은 총체적인 관점을 가져야 하는 역할이기에 높은 수준의 이론과 감각이 둘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경험과 공부가 필요하겠지만 내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매력이 있어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연기는 원래 다른 이의 삶을 보여준다는 것에 있어 매력이라 생각했고요. 기관에서 연습과 무대에서 연기를 선보이는 배우님들의 모습을 보니 더욱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아우턴십을 이어 앞으로도 연기 관련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새롭게 얻은 관심사로도 활동을 진행해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먼저 처음에 관심사였던 연기를 공부하고 연기 경험을 토대로 연출을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장르의 연극과 뮤지컬을 감상하고 그걸 하나하나 느껴가며 저만의 새로운 목표를 세워가고 그걸 또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많이 오셔가지고 저도 궁금한 거지만 오신 분들도 궁금한 지점이 아닐까 생각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까 전에 극단에서 이제 요청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카드뉴스 캐릭터 만들기, 애니메이션 부분들이 다양한 걸 요구를 했는데 이게 신기한 건 아우턴십 발표회로 올 때마다 되게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하러 어딘가를 가서 뭔가를 척척 해낸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필요한 어떤 진짜 일을 하면 필요한 것들을 학교에서 사실은 이걸 미리 가르쳐주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것들을 어떻게 여태까지 준비해 왔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이 학교가 어떤 식으로 여기까지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하는지 잠시만요. 지금 긴장해가지고 지금 머릿속이 백지예요. 그 기관에서 기대하고 갔던 것 이외의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잘 소화해낼 수 있었는지 그 준비는 어떻게 스스로 한 것 같은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답변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기관에서 여러 일단 활동들을 했고 그것들을 사실 하게 될 줄은 저도 사실은 몰랐었고요. 그리고 근데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게 사실 물론 제가 그림 쪽으로 관심도 있고 그래서 해봤던 경험도 있긴 하지만 그거를 저는 일단 평상시에도 그림을 많이 그려봤었고 이런 활동들에도 약간의 호기심을 갖고 있었던 터라서 그거 관련해서 좀 살면서 해왔었던 그런 경험들이 저는 그냥 무의식 중에서 뿜어져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이 힘들고 그걸 어떻게 버텨왔냐 그러면 그냥 버텼다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아우턴십이고 학교 학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일을 악물고 그리고 지금 12학년이니까 어떻게든 열심히 해서 잘 끝내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뼈를 갈면서 열심히 하는 게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떨리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불편한 말이 있으면 나중에 또 말해도 됩니다. 네. 또 다른 분 떨리는 서윤이를 위해서 다들 찾고 있는 그러면은 더 생각해 보시고 다음번에 모여서 했을 때 또 서윤이한테 질문할 수 있으시니까 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들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12학년 진술입니다. 아우턴십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저도 나름 고3인지라 미래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어야 할 시기였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거 할 거냐고 물어보시는데 들을 때마다 목에 칼이 들어온 기분이었습니다.
당장 졸업 프로젝트 뭐 할지도 모르겠고 좋아하는 일 찾겠다고 숙소에 들어왔는데 좋아하는 일은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졸업 다음의 삶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가끔씩은 제 삶이 잘못돼서 아직 좋아하는 일도 잘하는 일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주 부지런한 편도 아니며 따로 잘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없는 사람이고 사회는 저 같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따뜻한 곳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다른 친구들은 이미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거기에 열중하고 있고 일반 학교 친구들은 수험에 열중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가만히 숨만 쉬고 있으니 뒤처지지 않고 나보다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방학을 끔찍하게 보낸 후 아웃턴십 목적글을 쓰려고 하니 도무지 쓸 것이 없었습니다. 따로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하던 것도 없으니 정말로 쓸 게 없었거든요. 이쯤 생각하니 다른 사람들은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찾았는지가 궁금해졌고 다른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좋아하는 일을 정하게 되었는지 여쭤보고 그것을 동영상으로 만드는 작업까지 해보자고 정하여 아웃턴십 개인 작업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뜬금없이 왜 동영상이 들어갔느냐 하면 원래 기획은 저와 같은 몇몇 백수 예정자들을 찍으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 부족하기에 이렇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탐구해볼 예정이었습니다. 당사자들의 격렬한 거부로 인해 성사되지 못했고 그 기획에서 영상 제작이라는 틀은 유지한 채로 다른 방식으로 제 꿈을 조명하다 보니 이런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아웃턴십 기간이 3개월이다 보니 늘어지지 않게끔 기관에 출근하는 것도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렇게 기관에도 아웃턴십 요청서를 넣어 결과적으로 다큐멘터리 제작 기관인 인디컴에 다니면서 개인적으로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디컴은 2009 로스트 메모리스, 경계를 넘는 아이들 등을 제작하셨고 지금은 19 이상 간토대 학살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인 다큐 제작사입니다. 참 멋진 곳입니다. 실내 해변만 빼면 저는 이곳에서 사무실 정리와 문서 정리, 코드릴링 등을 했습니다. 사회생활을 알려주는 느낌으로 저를 받아주셨지만 중간부터 개인 작업에 집중하고 싶어서 6월 중 그만 나가게 되었습니다. 인디컴에서 경험해본 사회생활이란 사실 어느 정도는 심부름이나 다를 바 없었는데 그 과정에서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휴일을 착각해 그대로 출근을 한 날이라거나 저녁 식사용 김밥을 잘못 싸서 혼나던 경험들 시행착오와 실수의 연속이었지만 그래도 새로운 경험이었기에 재미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인디컴에서 할 수 있는 경험 중 가장 값졌던 것은 이를 어디까지 좋아할 수 있는지를 들어본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인디컴의 사정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통화 내용이 많이 들려오곤 했는데 그것을 듣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좋아할 수 있는지 궁금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어떻게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떤 일을 좋아한다는 것이 멋지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프로젝트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길들을 찾아가신 분들께 어떻게 좋아하는 일을 찾게 되었는지 여쭤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과정은 부진함의 연속이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아주 느리지는 않게 진행되었지만 기획을 확정할 때나 인터뷰할 사람을 확정할 때, 인터뷰 요청할 때 등 제게 뭔가 심대한 결정으로 느껴지는 선택을 할 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별것 아닌 이유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그랬는지 잘 몰랐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는 제 선택을 다소 과대평가해서 그 여파에도 과도하게 겁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인터뷰를 좀 거절당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요. 영상 잘 못 만들어도 살짝 부끄럽고 말 일이고 개인 프로젝트 결과물이 좋지 못해도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나았을 것입니다. 과장되려니 모든 것에 대한 제 공통적인 태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느리게 진행하다 마감이 다가와서야 인터뷰 요청을 열심히 넣어서 어떤 길을 찾아가셨는지를 주제로 총 12분을 인터뷰하게 되어 그 인터뷰를 제 능력 안에서 요약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영상을 또 다시 요약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아. 처음.
이거를 내가 지금 당장 찾지 못하면은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매년마다 장애만 분들도 가만히 근데 고등학생 내년부터 당장 나는 뭔가 1년이 지나면은 성인이 되는데 성인이 되면은 뭔가 세상에 이렇게 내놓아지는 것 같고 그렇게 내놓아졌을 때 내가 뭔가 특별한 목표가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사실 저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 뭘 해야 될지 애매하게 살았어요. 그런 식으로 대학교를 다니는 거에 어려운 거 나왔었는데 그때까지는 이게 아이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도 약간 너는 의사 가면 좋겠어 이런 얘기들을 듣고 아 내가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니까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좀 계속 하고 있어요. 나는 그때는 근데 다른 것들 사실 잘 몰라서 그랬죠. 다른 것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길들을 겪어보질 않아서 내 주변에 아는 것들이 몇 개 없잖아. 그래서 많은 것들을 보고 고민을 해봐야 내가 내 진로를 결정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많은 것좀 찾으러 배웠었던 것 같아요. 이거 내보고 저거 해보고 또 나중에 알바도 하고 알바 아예 안 하고 진짜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게임만 하고 있었을 때도 있었고 내가 알 수 있는 꿈이라고 아니면 이제 우리 학교 선생님 의사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아빠가 이런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가지고 더 뭔가 다른 것들을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나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잘 그리니까 그리고 그 고민을 하는 순간에도 그림을 그리고 있는 나이가 먹어서 그림을 그려보자 그림도 잘 그리고 막 미래도 시험 치고 있잖아. 애니메이터를 우연히 하게 됐어. 그것도 주위 추천 너는 애니메이터로 맞을 것 같아 이런 추천 같은 거 그거 재밌겠는데?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또 잘하네? 그러면 재밌는데 우연히 그게 꽂히게 되면 그쪽으로 달려가는 스타일인데 물리학이 갑자기 좋아졌어. 근데 뭔가 계기는 있었겠지? 근데 사실 기억은 안 나. 근데 물리학이 멋있고 하고 싶은데? 막 이러면 그냥 물리학을 하는 거야. 아무튼 시비 끝나고 나서 소감을 말해보자면 제 선택의 여파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딱히 돌이킬 수 없는 종류의 것도 아니고 직업이나 진로를 선택한다는 게 정말 큰 것이고 좋아하는 일을 찾지 않으면 삶이 고달파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꼭 좋아하는 일을 정해야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든 아니면 그냥 손에 잡히는 일을 하면서 살든 각자의 이유로 적당히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좋아하는 것보다는 싫어하는 것을 잘 찾아내는 사람이고 아직도 무서운 것들이 많지만 지금은 미래에 어떻게 살아가고 내 진로가 이렇게 흘러가도 되는지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흥미가는 일들과 해야 할 일을 하는 정도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인디컴의 1923 가토대학살이 8월 15일 개강 예정입니다. 큰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심노을 작가님의 나는 절대 저렇게 추하게 늙지 말아야지도 정말 재밌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드리려고 하는데요. 질문이 안 나온 사이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인터뷰 전문 보시면 되게 저 보면 되게 좋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같이 모아주셨습니다. 하나하나 먼저 손드셔가지고 뽕나무 재밌게 봤잖아요. 소리가 잘하는 게 많은데 본인이 약간 못하는 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을 나타나든가 종합을 가지고 잘할 것 같고요. 그런 거에 질문을 본인이 이렇게 지금 하는 거에서 수업을 할수 있다는 충분히 영향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여러 가지고 어떤 분야에서 중간에 지금 지나보니까 힘든 게 많았잖아요. 엄마만 얘기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도 보니까 관련되고 가정이라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괜찮다니까 좀 누구보다 한번 얘기해주시면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다고. 그러니까 뭐 인터뷰에서도 이 막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계속 말했던 게 제가 그러니까 뭔가 어정쩡하게 좋아하는 거 많은데 좋아하는 게 정말 어정쩡하게 많으니까 이게 정말 얇고 넓게 많으니까 이걸 직업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하는 게 있는지는 약간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 사실이 인터뷰를 하고 지나다니기 전 이 막 고민을 열심히 해보기 전에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이제 뭐 적당히 배만 부르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뭔가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다른 분 질문 또 하셔도 됩니다. 네. 준성이 저 혹시 저기 QR 코드 말고 링크 주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영상을 보고 싶은데 QR을 못 찍었어. 저기 이미 뽑아놔가지고 QR이 이게 링크를 추가할 수가 없는데 이게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해야 하는 거랑 잘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지금 진행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호리 오빠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수. 제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만 적당히 부르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인터뷰하면서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장의 끼니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하나가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나 어쨌건 당장 밥벌이를 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게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 분 더 받겠습니다. 질문 아니고 작년부터 프리랑 회사를 좀 같이 가고 이번에 한 작업을 봤는데 작년에도 자기 앞에 있는 그 어떤 질문이 있었잖아요. 회사에도 어떻게 바쁘게 사는 사람은 나는 왜 바쁘게 살지 않지?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일까? 만나러 다니고 이번에도 질문이 왔고 그 질문을 또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찾아다니고 했기 때문에 그 당면한 과제 앞에 충실하게 되게 열심히 잘 살았다. 그래서 빛났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2학년 한수연입니다. 지금부터 제 아웃턴십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아웃턴십 주제 정하기, 베리어프리 영어위원회, 어려움, 배움, 장애인 문화예술판, 노들 장애인 야학, 마치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작년에 유니버설 디자인, 장애, 오감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올해도 이어서 이 주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그중 감각 번역에 꽂혀 있었는데요. 한 작가분의 번역에는 언제나 실패가 내재되어 있는데 화면 해설을 만드는 것, 베리어프리 자막을 쓰는 것도 똑같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각적인 것과 시각적인 것이 그대로 1대1로 대응되는 정보들이 아니니까 변환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온전히 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이것을 감각 번역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라는 말을 듣고부터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생각하기에 감각 번역을 하는 곳들을 찾아 자기소개서를 보냈고 저를 받아준 곳은 베리어프리 영화위원회였습니다. 베리어프리 영화위원회는 만들어진 영화를 베리어프리 버전으로 바꿔 공동체 상영을 해주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베리어프리 영화위원회에서 하는 음성해설, 베리어프리 자막 제작이 시각적인 정보를 청각적인 정보로 또 청각적인 정보를 시각적으로 바꾼다는 점에서 제가 궁금한 감각 번역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베리어프리 영화위원회에서 베리어프리 영화를 보고 베리어프리 예고편을 편집해보거나 베리어프리 자막과 음성해설 대본 검수 등의 일을 했습니다. 베리어프리 영화위원회에서는 기억에 남는 것은 음성해설이나 베리어프리 자막은 주관적인 정보가 아닌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저는 전맹인 시라토리 씨가 사람들과 함께 미술관에 방문하는 이야기를 담은 눈이 보이지 않는 친구와 예술을 보러 가자 해서 사람들이 시라토리 씨에게 그림을 보이는 그대로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느껴지는 점이나 분위기를 설명하면 시라토리 씨가 그 설명을 듣고 그림을 이해하는 내용을 흥미롭게 읽었기 때문에 이것을 베리어프리 영화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리어프리 영화마다 같은 소리를 다양하게 번역하는 것들을 찾아내고 이것을 상상하는 재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영화를 볼 때 바로바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떤 소리를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 불편함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은 비청각장애인인 제가 할 수 있었던 상상이었다는 걸 깨닫게 됐죠. 베리어프리 영화위원회에서는 제가 감각 번역이라고 생각했던 작업을 직접 해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화가 중심인 기관이다 보니 전체적으로는 아쉬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아웃턴십 기간 동안 보다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 한 기관이 아닌 두 기관에 나가기로 결정을 했기에 베리어프리 영화위원회에서 6주간의 아웃턴십을 끝내고 다시 학교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관을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첫 번째 기관에서 느낀 점은 기관에 나가도 내가 원하는 활동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기관에 나가는 게 맞을까에 대한 고민부터 개인 작업을 한다면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베리어프리 영화위원회를 다니면서 일주일에 한 번은 노들장애학 국리소에서 진행하는 장애인 문학과 장애 정치 강의를 들으러 다녔는데요. 강의에서는 포함의 정치의 허점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포함의 정치는 기존 구조에 맞지 않는 사람들도 구조를 바꿔 함께 살 수 있다는 베리어프리의 기초가 되는 생각인데요. 여기에는 장벽만 없애면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포함의 정치에서는 비장애인의 삶이 정상적인 삶이고 비장애인의 삶을 지향점으로 두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증 장애인 등 어떤 장애를 가졌는지에 따라 물리적 장벽을 없애도 하지 못하는 것이 여전히 많고 이렇게 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 확실하게 구분된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장벽만 없애며 비장애인 같은 삶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다양한 방식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강의 후에 수어 통역사분께서 얘기하시길 청각장애인은 노래, 춤과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노래 없이도 춤을 춘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래와 춤을 한 묶음으로 생각하잖아요. 노래 없는 춤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었죠. 비장애인의 삶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방식을 알려야 한다는 얘기에 꽂혀서 이렇게 장애인의 방식을 알릴 수 있는 건 장애예술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장애예술 관련 기관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문화예술판으로 두 번째 아웃턴십을 갈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 문화예술판에서는 공연 스태프로서의 여러 가지 일들, 공연 연습이나 워크숍에 참관해 일지를 작성하는 일, 홍보를 위한 카드뉴스 제작 등의 일을 했습니다.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저는 이번 기간에서 장애인의 방식과 무대 접근성에 대해 알고 싶었는데요. 정말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출근한 지 일주일이 되었을 때 장애인 문화예술판에서 진행하는 뮤지컬 연습에서 이곳에 오길 잘했다는 확신이 들었는데요. 김 역을 맡은 루비님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셨어요. 루비님이 케인을 가지고 무대에 등장하는 게 어떠냐는 얘기를 수업 시간에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때 대표님이 하셨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대표님의 장애를 미학적으로 드러내고 싶진 않지만 장애를 감추고 싶진 않다.
우리 장애인 문화예술판에서는 장애를 숨기는 게 아니라 장애 특성을 드러내고 그것이 존중받는 무대를 지향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루비님이 동선을 찾기 위해 벨크로를 바닥에 붙여 촉각적으로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 무대에서 장애 특성을 드러내는 방식, 뮤지컬 연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작을 소리로 또는 직접 만지면서 알려주는 방식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 저렇게 앞에 해조리 모양의 전등을 놓았는데 이거는 루비님이 동선을 확인할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무대 디자인이 되도록 했습니다. 또 연습 시간에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요. 휠체어 이용자가 있었지만 다리 스트레칭을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저였다면 휠체어 이용자가 있을 때는 다리 스트레칭을 피했을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어떤 사람이 못하는 거를 같이 한다는 게 그 사람을 소외시키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모두가 할 수 있는 거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못하는 게 약점이고 그게 열등감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동작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생각해보면 휠체어 이용자뿐만이 아니라 좀 뻣뻣한 정도에 따라서도 스트레칭을 못하기도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장애인 문화예술판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장애인을 대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저는 아우턴십을 가기 전 장애 유형, 그 유형별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공부한 다음에 그 당사자에게 맞는 도움을 줘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사자를 만나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장애인 문화예술판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장애 유형과 지원을 공부하는 것도 물론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당사자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물어볼 수 있는 분위기가 건강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제가 장애 예술에 대해 찾아보면서 궁금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었는데요. 장애 예술이라는 말은 장애인이 예술을 한다는 의미와 장애를 화두로 한 예술이라는 의미를 혼용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단어를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만든 작품이 다 장애예술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장애예술을 접하게 된 장애인의 방식을 알리는 장애를 화두로 하는 예술을 장애예술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관에 갔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문화예술판에서 멘토님과 얘기하면서 이 문제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멘토님은 장애예술 지원 사업을 할 때 비장애인이 지원금을 가져가기 위해 형식적으로 장애인 구성원을 넣는 경우도 있고 장애를 화두로 하는데 당사자성이 없어도 되나에 대한 문제로 생각보다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장애인의 방식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노들 장애인 야학에 자기소개서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아쉽게도 노들 야학 3등자가 부족해서 6주간의 아우턴십을 할 수는 없었지만 하루 정도는 노들 야학에서 소개를 해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저는 그 답변을 덥석 불고 노들 야학에 방문을 요청드렸습니다. 노들 야학에서는 노들 야학에 대한 소개와 야학 공간 라운딩, 철학 수업과 노들 노래 공장 일자리에도 참관할 수 있었습니다. 노들 야학에서 하루를 보내고 평소에 제가 생각하던 장애인을 비장애인처럼 대한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이 말이 되게 어색하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과학에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한 경계에서 이런 오류가 있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은데 계속 장애인을 비장애인처럼 대해야 된다는 생각에 그럼 비장애인처럼 대하기 어려운 사람한테는 어떻게 대해야 하지?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들 야학에서는 장애인 당사자분들에 맞춰 대화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것이 왜 비장애인처럼 대하지 않지라는 반응이 아니라 필요한 소통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각장애인과 수어로 또는 필담으로 대화하는 것처럼요. 제 아우턴십의 목표는 내가 관심 있었던 키워드에 깊숙이 들어가 보기 그리고 아우턴십이 끝나면 내가 하고 싶었던 걸 정확히 말할 수 있기였는데요. 이번 아우턴십에서는 3개월간 제가 관심 있었던 키워드에 깊숙하게 들어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배우고 알고 싶은 것은 장애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우턴십 중 갔던 전시 소개글에
다른 인정하기를 강박하기 전에 먼저 제각각의 삶의 방식이 있다는 승인과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글이 기억에 남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장애 예술은 다양한 감각을 인정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못 느끼는 감각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르게 감각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알리고 고민하는 것이 장애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아웃편식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 한번. 그리고 도윤이가 아픈 바람에 줄리엣이 오늘 갑자기 못 나오게 돼요. 줄리엣이 그 수영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굉장히 자기의 관심사를 표현해 왔기 때문에 저학년은 되게 많이 알고 있어서 그런 걸 궁금해해서 오늘 질문하고 싶다고 했는데 대신 질문합니다. 우리 학교에도 사실 어쨌든 통합교육을 하고 있고 장애 친구들이 있잖아요. 슈퍼 이제 맏언니, 맏동생들입니다. 이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 혹은 학교에 어떤 할 수 있는 어떤 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혹시 줄리엣 입장에서는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언니들은 왜 바깥만 바라보나요? 그렇게 훌륭한 어떤 마음들을 이런 질문을 꼭 하고 싶다고요. 사실 저도 얼마 전에 통합교육 관련해서 막 그런 모임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저는 처음에 장애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처음에 시각장애에 관심이 있어서 원래 제가 시각 디자인이 재밌어 보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그런 디자인을 바라보지 이런 궁금증에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거였고 그래서 다른 감각이라고 하는 게 저는 뭐 자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아직은 약간 오감? 그래서 촉각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사실 자폐나 이런 거는 잘 생각을 많이 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많이 생각해 주세요. 그럼 다른 분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소리도 예술 분야 유니컴 거기도 회의하는 내용으로 전화 통화하는 내용으로는 문제가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토론했다 하는 얘기 듣고 있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예술 분야가 전체적으로 어려운데 장애에 있으면 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느끼는 것이 있는지 이런 점 이렇게 생각하고 도움이 되는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는지 사실 좀 모아주신 것 같은지 생각해 주시겠습니다. 사실 직접적으로 근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원 사업을 이제 따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지방에 있는 사람은 더 그런 예술 접근성이 더 떨어지고 또 지방에 있는 장애인은 더 떨어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여기 장애인 문화예술판에서는 이렇게 복지관을 돌아다니면서 순회 공연을 하는 걸 이번에 프로젝트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사업을 따내서 하는 걸 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경제적인 어려움 확실히 있는 것 같은 게 만약에 이동권이라고 하면 아직도 이동권이 100% 보장이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동권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니까 이제 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술은 굳이 그것까지 해야 돼 약간 이런 생각으로 더 지원이 없는 것 같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현실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돼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없으실까요?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약간 이용하는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거를 직접 경험까지는 아니어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경험을 갖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비장애인들이 좀 잘 모르고 실수하는
잘 모르고 사실 저도 잘 몰라서 실수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다 이제 말하시지는 않을 테니까 실수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 실수가 있으면 진짜 안 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공연 첫날에 서울에서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 첫날에 그 퀴즈, 그게 환경 뮤지컬이어가지고 그 분리수거에 대한 어떤 OX 퀴즈가 있었어요. 근데 그 퀴즈를 맞출 때 손을 들어달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찍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지체장애인 분이 손 못 들면 어떡하냐고 이제 그런 말을 해주셔서 그 배우가 되게 당황하면서 그러면 크게 소리 이렇게 쳐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원래 같았으면 그 손을 들어달라는 말이 그 다양한 몸을 신경 쓰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약간 그렇게 솔직히 비장애인끼리만 살아가는 분위기에서 그 비장애인을 많이 만나고 장애인을 별로 만나지 못하는 지금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생각하기 힘든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그게 그 손을 못 들면 어떡해요 라는 그 말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그 상황이 되게 건강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질문 받아도 될까요?